네, 철없는 어른들, 오늘은 현대 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입니다. 저는 제로입니다. 승작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준비한 거의 참고 자료는 현대 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매일노동뉴스에서 박태주라는 분이 쓴 거고요. 이거의 주된 내용은 그 이전에 현대차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노조의 동의를 얻어서 양쪽 다 조사한 연구 용역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쓴 책이에요. 노사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이 책에 있는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노조와 현대차 사측을 양쪽을 다 까는 내용이 이 책의 전부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주로 노조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현대자동차 2013년 기준으로 이 책이 좀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 2013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은 199만 원입니다. 이제 기본급이 199만 원이고 매달 가져가는 돈은 423만 원. 근데 거기서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합하면 635만 원 해서 평균 연봉이 9,400만 원이에요. 10 몇 년이죠 그때가? 13년. 13년? 네. 몇 시간 정도 일하는 거예요? 그거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의 그 급여는 매출액 대비의 13%입니다. 이게 맞냐 안 맞냐를 확인 좀 어려우니까 매출액이요? 매출액의 13%. 도요타가 8%예요. 그러면 이제 도요타도 그렇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10% 미만인데 반해서 현대 자동차는 13%니까 엄청 높은 편인 거죠. 매출액이면 순이익이 아니죠? 그렇죠. 순이익은 급여가 나간 다음에 남은 돈이니까. 오케이. 네. 맞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평균 임금이 3,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업종의 평균 임금이 4,3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노조가 2013년에 파업을 하면서 자기네들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리니까 현대차 사측에서 자기네 공시된 걸 이렇게 딱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온 거고. 그래서 현대차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을 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제일 최근에 제일 많이 일한 게 2011년에 2,678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조금 일한 게 2009년이고 2,240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최근 7년간 과로로 사망한 사람이 196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2,678시간이 많은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52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2,700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68시간을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1년에 3,500시간이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상 많은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주간인지 야간인지도 따져야 얘는 되죠. 교대 근무를 하니까 야간 2교대 근무래요. 그 시간에 그럼 절반은 야간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와, 2교대. 근데 공장이 쉬는 시간은 있는 거죠. 2교대를 해도. 없게 없는 거 아닐까요? 그 공장 이게 돌아다 보면 뭐 시간대 되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담배 피가던데. 아까 공장이 하루 24시간 중에 스톱하는 시간이 24시간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현대 자동차는 주간 2교대라 그래서 6시인가 시작을 해서 밤에 12시인가 12시쯤? 그때인가 끝나요. 하루 6시간은 공장이 스톱하는 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내가 그렇구나. 안 찾아놨네. 그런 그걸 식으로 물어볼 이제-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공장이 아예 안 멈추고 계속 이런다 생각하면은 밥도 못 먹죠. 이교대인데.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야 2교대 해가지고 12시간씩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지?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이제 가끔 뭐 TV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많이 해가지고 기업하기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보면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파업 성향이 1997년에서 2006년까지 조사한 결과는 37일이 나와요. 그리고 평균이요? 예, 우리나라는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조사한 결과로 52.2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 현대 기아차의 비중이 28.3%예요. 그래서 이걸 빼면 우리나라는 37.4일이 나와요. OECD 평균하고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 현기차가 파업을 안 했어요. 조사 기간 중 절반 동안 파업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을 빼면 평균이 나온다라는 건 현대기아차가 파업을 안 하면 OECD 평균보다 확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파업을 많이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현대기아차를 빼면.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있느냐, 그 뉴스 보면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현대기아차가 파업으로 해서 생산 차질이 얼마를 빚었다, 손해가 얼마다라고 나오는데 현대기아차 노조는 생산 차질이 날 만큼 파업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근무 시간에 파업을 해서 뭐 10대를 생산을 못했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잔업 특근을 하면 10대를 맞출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딱 그만큼만 파업을 해요. 노조에서. 그리고 잔업 특근 수당을 가져가서 그걸 채우죠. 자기 가져갈 돈을. 그러면은 우리 이제 생산직 노동자들이라는 게 대부분 기술이 필요한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거기 조립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냐 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5년에 이분이 조사를 하면서 2005년에 노조 간부랑 얘기를 하다가 들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노조 간부가 이랬어요. 논에서 멋있는 아줌매 데려다가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차 만드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 사람들 아무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이제 작년에 대우조선하고 그 GM 군산 공장이 노동자들이 많이 쫓겨났잖아요. 해고됐잖아요. 근데 조선소 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말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술자거든요. 정 할 게 없으면 동네에 있는 아무 공장이나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자니까. 근데 GM 거기 자동차 노동자들은 나오면 아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도 그 상황이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너무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편성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편성 효율이 그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편성 효율이 58%예요. 그러니까 58%가 무슨 말이냐면 58명이 일하면 딱 맞는 그 노동 환경에 100명이 투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면 현대자동차의 해외 공장이라던가 다른 해외 메이커들의 공장은 다 90%가 넘어요. 90%가 넘은 100%가 아닌 이유는 그 사람들 뭐 아프면 좀 쉬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90%면 거의 만땅이라는 거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한 10년도 넘은 얘기긴 한데 전에 일하던 회사에 그 임원분이 밥 먹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친구가 기아 자동차 거기서 생산직인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사람들하고 족구하다가 운동하다가
밥 먹고 대충 좀 일하다가 잔업해가지고 수당 채우고 그러고 퇴근한다고. 자기 친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뭐 다를까요? 58%인데? 58%라는 게 100명이 해야 될 일을 58명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 58명이면 충분한. 일을 100명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 그럼 90명이면 해외는 90 몇 명이 할 일을 100명을 넣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건 어떻게 내는 거예요? 편성률? 한 사람당 일하는 양이 적다라는 거죠. 높을수록 그러니까 좋은 거네요. 어떻게 특정하냐고 그걸. 기준이 측정하기 애매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같은 만약에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하고 해외 현대자동차 공장하고 같은 라인이라고 보면 그거는 비교할 수 있겠죠. 아이씨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 공장마다 여긴 공장 라인이 뭐 10개고 여긴 20개인데 인원이 딱 2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뭐 인원이 똑같다. 그러면은 50몇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변성 효율이 만약에 라인이 2배인데 인원이 똑같다. 그러면은 애매한 통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죽어라 노동자들을 갈궈서 돌아가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뭐 병원이라던가 이런 데 보고 다른 병원들끼리 딱 비교하면서 만약 그런 식으로 매기는 거면 좀 그건 모르겠네. 어떤 식으로 측정된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맞벌이 비중이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40대 가장이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48.1%고 전체를 치면 40.1%예요. 근데 현대차 노조원의 맞벌이 비중은 21%예요. 맞벌이 비중이 훨씬 낮죠. 돈을 많이 버는데 1년에 9,400만 원 버는데 맞벌이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문제는 이 사람들의 기본 급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수당을 채우려면 잔업특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밥 먹고 잠만 자야지만 그걸 채울 수 있는 거예요. 9,4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죠. 집안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잔업특근 그러면 대부분은 일하는 시간을 놀고 잔업특근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급여를 채우는 거죠. 생산 물량을 채우는 거죠. 잔업 특근이 뭐예요? 잔업은 말 그대로 시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정 근로 시간이 주간 40시간이잖아요. 그거 초과하는 게 잔업. 그리고 쉬는 날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게 특근. 근데 나 같아도 그럼 주 40시간 동안 체력을 비축하고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족구하고. 족구를 하고 나서 특근 시간에 하는 게 좀 체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좀 덜 힘들겠죠. 할 때 빡세게 하고 뭐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저희가 뭐 학교 때부터 공부도 학원 가서 학교 수업 시간에 자고 충분히 푹 체력을 채우고 학원 가서 빡세게 하고 뭐 이런 거. 대학 때도 뭐 강의 시간에 자고 이제 과제 나와서 딱 하고.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마련이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거를 회사 사측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그런 환경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건가? 어떻게 그게 그러지?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까 이득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자동차 조립하는 그 사람들이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그 사람 그 당사자들이 들으면 되게 열받을 말일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노조 간부가 한 말이야 이게. 근데 노조 간부가 뭐 좋으려고 그런 말을 해? 그렇지 않아요? 그 한마디를 믿기가 너무 찜찜한데. 아 그리고 이게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한국이에요? 예. 한국이 왜? 뭐. 아 4차 전환 속도가 너무 산업혁명에 없어서? 예. 그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안전하다. 이게 무슨 의미지? 4차 그러니까- 산업 대충 알아들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네, 일자리를 뺏는 거에 대한 안전. 그 뭐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조업 혁신에서 처음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조업 혁신에서 어려운 일을 기계한테 시키는 건데
한국은 이미 너무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조원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노조원이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자야. 그러면 노조가 파업을 하면 회사에는 타격이 되게 심하겠죠. 근데 노조원이 기술이 없다. 얘네가 파업을 했어. 장기간 파업을 해. 그러면 거기다가 말 그대로 논에서 못 심던 아줌마를 데려다가 놓고 조립을 시키면 파업이 무력화가 되죠. 그래서 이미 자동차 만드는 곳은 자동화가 많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사람이 가서 해도 다 할 수 있고 자동화도 충분히 돼 있고. 근데 근데 왜 왜- 회사 돈을 그렇게 많이 줘요? 그리고 왜 이렇게 평선 효율이 낮아요? 응. 좀 덜 뽑아도 되잖아요. 만약에 자동화가 많이 돼 덜 있으면 뽑고 덜 돈 주면 되잖아. 아무나 할 수 다 있게. 기계 덜 쓰고. 뽑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편성 효율이 딴 데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게 가끔 이제 TV에서 보면 비정규직 현대 자동차 사내 비정규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그 비정규직이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측에서는 돈을 많이 안 주려고 뽑은 거고 비정규직을 뽑아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니까 퇴사할 때 기다리고 있는 거고 회사에서는 걔네들 내보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내가 저번에 한 2, 3년 전에 울산에 이제 일이 있어서 KTX 타고 갔어요. 울산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시내를 가는데 택시 타면 가끔 그 말 많은 아저씨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울산에서 공고를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졸업할 때 물어본대. 이렇게 너 택시 운전할래? 현대자동차 생산직으로 들어갈래? 그러면 현대자동차 생산직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그 공고 졸업한 애들 중에서도 공부 가장 제일 못하는 제일 멍청한 애들이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는 택시 일주일 운행해서 많이 버는 돈이 현대자동차 그 생산직 한 달 월급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역전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엄청 역전 정도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예전에 얻을 수 있지? 그때는 택시 한다는 게 돈 있는 집이니까 택시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한 개인 택시 이런 거? 30년 전? 아니 개인 택시는 뭐 지금도 괜찮죠. 회사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힘든 거죠. 개인 택시도 지역마다 또 다르잖아요. 택시 면허가 너무 많은 지역은 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울산 그 KTX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아유, 가는 동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아저씨가. 뭐 어쨌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그 아저씨는? 근데 그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기술이 이게 그 기술이란 용어가 그냥 좀 쉽게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기술 자격증 같은 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구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기술 자격증도 기술 레벨이 또 많이 다르잖아요. 뭐 기능사 뭐 이렇게 구분하면서 레벨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아예 배 쪽은 뭐 용접부터 시작해서 용접도 다양하니까. 근데 이게 아예 기술이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이 없을 뿐이지 기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하는 것도. 왜냐면 공장에서 일해 보거나 들어보면은 최소한 공고 나온 사람을 쓰려고 하잖아요. 공장에서.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말 같은 거를. 그리고 그 부분도 여기 기본적인 나와요. 상식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책에 나오는데 그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예. 공장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해서 네. 그 대학 가기 전이라든가 군대 가기 전이라든가 이렇게 알바하는 애들도 생산직으로 다 쓴대요. 쓰는데 요즘 인문계 나와도 뭐 공장 가서 일하고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니까. 그 이제 이 책에 보면 중간에 나오긴 하는데 그 논에 못 심는 아줌에 데려다가 네. 해도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생산직 알바를 쓰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 가기 전이라든가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뽑아서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쓰는 거라고 라는 설명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못 심는 아줌마 데려다가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노조 위원장이 그 말을 왜 해요? 쟤한테 손해낼 말을? 뭔 맥락에서 한 거지? 술 먹고 인터뷰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서 그냥 인터뷰하고 만 게 아니라 되게 장기간 동안 사측과 노조를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연구 오케이. 용역 받은 걸 네, 그렇죠. 쓴 거 아니에요? 네.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노조는 왜 그렇게 임금을 자꾸 욕을 먹으면서도 올려달라고 하고 그 여기 내가 지금 설명 안 했지만 그 고용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노조가 신경을 쓰거든요. 고용 안정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우리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 하는데 자동차 회사 중에 망하지 않은 회사가 거의 없어요.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의 삼성 망했죠. 르노 삼성 한 망했었죠. 쌍용차 망했었죠. 대우자동차 망했었죠. 기아자동차 망했었죠. 현대자동차만 유일하게 망하지 않았었어요. 망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본인들이 잘해서 안 망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그 망할 때 이제 외국의 회사들도 GM도 망했었죠. GM도 망했었지. 볼보도 망했었나? 볼보도 어쨌든 여기저기 팔려 나가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망한 걸 보면서 거기 노동자들이 그냥 순식간에 잘려 나가는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을 되게 그 임단에 협상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임금을 열심히 땡겨서 일을 하는 게 지금은 현대 자동차가 많이 파니까 그걸 엄청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생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땡겨서 노동자들이 받아도 회사가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현대 자동차가 안 팔린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GM 자동차 중에 크루즈가 안 팔렸잖아요. 크루즈가 안 팔리니까 군산공장 한 번에 문 닫아버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차가 안 팔려서 일을 못하면 진짜 한 달 월급이 199만 원만 받아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뽑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만 노조원들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죠. 그 이제 현대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 금속노조 소속이거든요.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소속인데 그 비정규직 있잖아요. 비정규직이라든가 중소기업에 있는 노조원들도 다 금속노조 소속이에요. 금속노조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연대 투쟁을 하자. 그래서 파업을 딱 결의를 하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우린 안 해. 이래버려요. 극혐이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우자동차에서도 있었는데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온 거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회사의 탄압 가중, 비정규직 조합원 이탈, 비정규직 노조의 패배, 정규직 노조 임원진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측에서 비정규직을 탄압을 해서 비정규직이 투쟁을 하면 같이 연대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정규직 노조는 그걸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GM 같은 경우에도 PD 수첩인가 거기에 나왔어요. 비정규직 다 잘렸거든요. 부평공장에서도 비정규직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는 거야. 정규직들이 눈치를 준대요. 니들이 좀 알아서 나가라.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하지 않나요? 어쩔 수 없는 구조가 그런데 근데 정규직 파업할 때 비정규직이 도와줘요? 안 도와줄 거 아니야. 쌤쌤일 것 같긴 한데. 정규직 파업할 때는 비정규직만 일 못 하잖아요. 비정규직은 일을 못 하죠. 못 할 것 같은데. 공장장 같은 사람이 거의 다 정규직일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앞바퀴는 3천만 원, 뒷바퀴는 9천만 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정규직은 GM 부평공장에서 그렇게 일했다며요. 앞바퀴 끼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3명이 앞바퀴를 끼우고 뒷바퀴를 끼우는 사람들은 정규직 4명이 뒷바퀴를 끼운다고.
그러면 압박키만 껴가지고 차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차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업에 아까 전에 그 비정규직 파업할 때 정규직들이 안 도와줬다면서요. 그러니까 정규직 파업할 때도 비정규직들이 막 참가해가지고 막 도와줘요? 안 하지 않아요? 비정규직은 거기서 파업을 하면 잘리죠. 바로 잘리.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 쓰는 어쨌든 겁니다. 쌤쌤이네. 뭐 자기들만 도와주지 않겠네.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 때 안 도와줬는데 자기들이라고 비정규직 막 지지해 주겠어? 그냥 정규직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항상 임금. 다른 거 없어요. 임금. 자기네들 돈 더 많이 달라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뭐 계산한다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현대는 그거를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 그게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매출액 대비 13%라고. 예. 그냥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좀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다른 데는 10% 내외인데 거기는 그러니까 10% 이상을 그 임금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약간 그거를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들어주는 이유가 이게 미스테리인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이익은 항상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얘네들이 일하는 거 대비 지출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임금을 전체 매출의 10% 이하를 주는데 얘네들은 뭐 딱 주 40시간만 일하고 이쪽 일도 해보면 알잖아요. 딱딱 정해진 사람을 일하는 사람이 있고 급할 때 어떤 일을 쳐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 돈을 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구조가 있을 테고. 그럼 제가 볼 땐 만약에 현대차에서 지금 10몇 프로의 그 돈을 주고 시키는 일을 만약에 토요타 사람들한테 시키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 8% 갖고는 안 되고 현대차가 주는 프로스 이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기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너희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어차피 뽑을 사람 더 뽑으면 된다라고 해서 잘리게 하고 다른 사람 뽑아도 솔직히 되잖아요. 임금 안 올려주게 하고. 자르기 쉽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못 자르지. 정규직이니까. 정규직 노조원을 어떻게 잘라? 너희들 파업이니까 자름 이렇게 되는 건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임금 협상은 당연한 노조의 권리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 같은 게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그 이상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10% 올려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요구해요. 해요? 한 번에 10% 올려달라고? 물가 상승률 넘게? 기본 그러니까 물가 그러니까 상승률은 당연히 올려주는 거고 걔네들이 계산할 거 아니에요. 실질 임금 상승률 같은 걸 따져서 다른 뭐 회사나 다른 나라 비교해서 이 정도는 올려달라라고 하는 게 상식밖에 요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밖에 요구를 하죠. 그럼 그걸 현대가 들어줘요? 저번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GM 대우 철수설 나오기 전에 재작년인가 보다. 그 GM 대우에서 노조원들한테 성과급으로 1,000만 원씩을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한 몇 프로인가 임금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러니까 노조 지도부랑 사측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오케이 했어. 오케이 하고 갔는데 그러면 조합원 투표를 해요. 우리가 협상을 이렇게 했으니까 승인해달라. 승인해달라 해가지고 투표를 하거든요. 노조원들 사이에. 근데 마침 그때 그 발표가 나온 거예요. GM에서 성과급 1,000만 원 주기로 했다. 근데 GM은 그때 적자였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그게 부결이 난 거야. 근데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노조 입장에서? 그게 노조의 권리잖아요, 절차고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는 쟤네가 1,000만 원을 성과급을 줬는데 우리는 왜 뭐 이 4%밖에 안 올랐냐? 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같은 자동차 업계고 걔네들이 적자인데 돈을 주는 게 그냥 그럼 예를 들어 똑같은 업계 다른 회사는 돈 더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업계랑 비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이상한 요구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그냥 그러면 돈을 이제 내가 무조건 더 그 달라고, 하는 연봉을 매년 20%씩 올려달라.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이건 안 된다고 협상 안 하면 파업하면 되잖아요, 걔네들.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현대가 주는 건가가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도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고. 들어주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이익이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가 계속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노동자가 이익을 좀 나눠 달라, 이익 내는 건 좀 더 달라라고 하는데 회사에선 최대한 주기 싫겠지만 회사도 사태가 너무 많이 가면 피곤하고 손해가 날 때까지는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실상 합의를 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게 무리한 요구다 라는 건 어떤 비교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힘든데 뭐 니들은 돈을 더 받고 뭐 이런 거지, 사실상 그 사이에선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그건 같은데. 노조원들이 그렇게 아까 약간 뭐지 약간 세게 부르는 거 그게 이제 원래 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부르는 듯한 뭐 그럴 수도 느낌인가요? 있겠죠. 왜냐면 협상이 매년 진행이 될 테고 그 해마다 결과가들이 있을 테고 요구안이 있을 테고 상승률이 있을 테고 뭐 말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올해 뭐 매출이 얼마 줄었는데 뭐 현대도 그 시기 동안은 계속 차가 잘 팔렸잖아요. 계속 이렇게 차가 팔리는데 뭐 그럼 또 사측에서 뭐 공장 이전을 안 하겠다든지 뭐 뭘 해주겠다 이런 협상을 해서 어쨌든 결과가 나온 거니까, 협상을 한 거니까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요구다 뭐 떼쓴다 이렇게 하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부 사람들 개인의 어떤 판단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팩트라기보다.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뉴스 중에 미국에서는 그랜저 사면은 아반떼 끼워준다 이런 거 가끔 보잖아요. 뉴스에 그게 나온다고? 뉴스 그게 나와요.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한 적 없죠. 그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소나타 반값 할인한다 이런 거 가끔 나오는데 빈손으로 와서 카드로 긁고 사간다 막. 노조에서 임금 협상을 할 때 자기네들이 기본급이 낮고 수당으로 많이 받아간다는 걸 노조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생산할 양을 협상을 해요. 그러면 1년에 170만 대를 생산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170만 대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측에서. 그러면 노조는 170만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간 근무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64만 대예요. 164만 대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 170만 대를 생산을 하자라고 했으면 사실 170만 대면 얼마 안 되니까 야근 특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근데 야근 특근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요. 그러면 회사는 재고를 떠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그 사람들 급여를 주려면 적자를 보면서라도 물건을 계속 팔아야지만 회사의 손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그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일부러 더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경영이라는 게 사측이 이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경영에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를 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노동이사제라고 노조에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그게 이제 좀 잘 된 케이스죠. 근데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경영을 사측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임금을 정하는 것도 경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노조가 임금에 대한 어떤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것도 경영에 대한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경영에 개입한다, 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좀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제도 사실은 경영에 이사 한 명 들어간다고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다만 이사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언급되는 내용 직접 보고 그걸 확인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큰 차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제 너희들 이사가 아니니까 이사회에서 배제해서 자기네들끼리 처리하는 게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갑자기 시간 장소 바꿔서 다른 데서 처리해버리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사로 들어가 있으면 그런 짓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딱 경영의 범위를 어떤 한정하고 경영자 노동자를 딱 구분해버리는 것 자체가 좀 외국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기자가 그렇게 만약 책에 써놨다면 그거 아닐까요? 왜냐면 되게 모호한 부분들이잖아요. 이 경영이라는 부분들은. 그리고 생산량을 하는 것도 생산량 얼마 해라 라는 것도 경영자가 못한다 해버리면 되는데, 하고 만약에 그렇게 판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회사 적자 났다
라면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적자 아니잖아요. 어쨌든 현대는 점점 이익이 늘고 계속 있다고 이익은 하지 늘고 않았어요? 있었잖아요. 이제 줄고 있어요. 이제는 줄죠. 이제는 예. 이제는 줄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 책이 뭐 나올 10조 당시에는 썼으니까. 계속 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걔네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한 두 대를 세트로 만약에 판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좀 적자로 판다고 하더라도 전체 수익에서 까먹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근데 그래도 순수익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1+1을 어떤 했겠지. 원가보다 이하로 만약 팔았는데도 계산을 해보니 순수익이 남았다라는 건 따지고 보면은 그럼 노조원이 그렇게 그 차를 더 생산해서 특근 수당을 달라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지. 따지고 보면 생산 안 하고 너희들 임금 더 줄게 그만큼 돈 줄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네. 그냥 그렇게 선택을 못 하는 사측하고 거죠. 네. 사측하고 좀 그 노조원하고 사이에서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산업이라는 게 하청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측은 얘네한테 돈을 주고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하청과 비정규직들을 쪼아서 정규직한테 갖다 주는 구조란 말이죠, 지금. 그렇죠. 자기네들 이익을 나누기 싫으니까. 그 아까 그 근데 그걸 이제 정규직 노조들이 그걸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규직 노조 탓이라고 하기에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정규직이 구조가 그렇다고 할 수가 그러니까 없죠. 그거를 정부나 사람들이 노조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걔네들 희생시키지 말고 니들이 참아라라고 할 게 아니라 회사한테 노조 요구를 너희들이 받아들였으면 그걸로 하청을 쪼지 마라. 니들 이익을 분배해라라고 회사 측에 정부나 사회가 요구해야 되는 건데. 아니, 지금 그 그러니까 구조를 정규직이 만든 구조는 아니지 않아요? 정규직이 사측이 만든 정규직이 구조죠. 만든 구조죠. 왜냐하면 정규직이 하청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위치예요. 현대자동차는 노조는 그걸 해요. 아 계약직을 몇 명 뽑자. 하청을 어느 회사에 쓰자. 단가를 어떻게 그걸 조정하자. 노조가 정해. 이런 거 그렇게까지 할 노조가 수 다 아니 있다고요? 노조가 그거를 가지고 파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정규직 근데 그러면은 현대차 경영진은 그냥 노조가 하는 대로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대차 경영진과 노조 뭐 지도부든 노조의 어떤 대수의 그게 그 주류 그러니까는 의견이 서로 내가 무슨 의견 말인지는 일치가 아는데 돼서 가는 건데 그게 그러면은 노조 탓이냐 회사 탓이냐라고 하면 사실상 회사 탓이잖아요. 노조는 회사의 어떤 룰과 그 시스템 안에서 리액션을 하는 거지. 회사를 뛰어넘어서 리액션을 하거나 자기네들 주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이렇게 해왔어. 우리 그 틀 안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뭐 고용을 인정해달라, 뭐 세습해달라, 뭐 하청을 까서 우리 돈을 보장해달라. 만약 그게 싫으면 그냥 돈으로 줘라. 근데 제가 볼 땐 회사가 자기 순이익을 주는 걸 가장 회피하는 방식을 계속 선택하는 것 뿐이잖아요. 어쨌든 노조가 그래 니들 합성하지만 자기 이익을 떼주지는 않잖아요. 회사 이익을. 그러니까 10조 원이라는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뭐 대출을 받았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네. 그게 성립이 되려면 네. 현대자동차 노조가 네. 다른 약자들이 연대투쟁을 하거나 힘을 필요로 했을 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외에는 한 번도 투쟁을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근데 왜 굳이 투쟁을 안 해주는 걸까요, 같이? 자기네들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자기네 이익이 안 이익이 되니까.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손해예요?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손해지. 자기네 일을 안 그때 하면 파업을 하고 손해지. 일을 하면 돈을 못 받잖아요. 월급이 그러면 낮은데 성과급으로 받는데 파업을 하면 성과를 일단 못 받잖아. 기본적으로. 걔네들한테 손해. 근데 그러면 저도 그게 노조들의 나쁜 거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 노조들한테 성인군자처럼 너희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좀 저는 좀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한테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뭐 남들한테 욕하지 마세요를 요구할 수 없잖아요. 본인들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만약 노조들한테 그게 그렇게 너희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아직 하면 한국에서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외국에서는 파업 같은 거 할 때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월급만 올려달라기보다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월급에 막 목숨 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금에? 파업할 때 다른 이유로 하는 건 별로 근데 없는 사실 거 아니에요? 외국도 임금이 자기가 깎여나가고
이 노동 조건 전부 다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나? 없지 않나? 네? 노동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상상을 노동 할수 조건 없는 다른 정도겠죠. 노동 조건을 네. 좋게 하는 대신 우리 임금 안 올린다 이런 경우가 많나? 외국은 되게 다양한 사례가 많대요. 뭐냐면 우리 무급휴직하겠다. 자르지 마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무급휴직 할 테니까 인원수를 만약 4분의 1 뭐 자를 거다. 우리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4분의 1씩 돌아가면서 쉴 테니까 이 경영 극복할 때까지 같이 가자라든지 되게 마이너한 옵션들을 다 할 수 있대요. 협상하면서 되게 뭐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협상이 돼? 이런 게 되나 봐요. 근데 그건 뭐 외국 사례고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상 그 이런 자동차 업계를 빼면 되게 평균적인 파업률을 보인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 사실 파업하면 끝이잖아요. 그냥 뭐 회사 다니다 보면 파업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파업한다. 그럼 나가냐 파업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그런 게 아니니까 사실상 파업률은 낮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그 파업한다고 해서 못 자른다면서요. 근데 왜 파업하면 아니 그거는 이제 큰 회사들이고 파업한다. 그래 파업해 나 회사 없앨게. 그러면 뭐 나가야 되잖아요. 정규직인데 뭐 회사 없어졌는데 뭐 그리고 옆에 이름 바꿔서 다른 회사 만들고 오늘부터 여기는 A가 아니라 B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많으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편법이지. 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당신들이 우리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럴 것 같아요. 너희들도 우리 입장이 되면 파업 동참 안 할 거잖아. 안 도와줄 여튼 거잖아.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해는 가지만 좋진 않네요. 그러니까 좋지는 않은데 그러면 걔네들이 좋지 않은 짓을 하는 대신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노동 여건을 선도하겠다. 우리들이 가장 좋은 과실을 먹을 테니 너희들도 먹어라. 하면은 그럼 도와줘야지. 그건 우리가 못 도와준다. 하지만 우리가 선례를 만들겠다. 라도 하든가 뭐 말이라도 좀 명분 있는 말을 하던가 그런 게 아니긴 하니까 그냥 딱 보면 얘네들 왜 이래 이런 식으로만 기사가 나오니까 나쁘긴 한데 전 뭐라고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현대차 노조가 예를 들어 처음부터 그렇게 강성 노조이고 센 노조였던 건 아니잖아요. 회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그쵸, 수 있을 예. 만큼. 근데 현대차 노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과거에 다른 그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원들이 같이 투쟁을 하고 같이 연대 파업을 하고 해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큰 건데 우리는 이렇게 컸어. 지금 와서 쌩 깐다는 거지. 그렇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왜냐면 뭐 그때는 여튼 보기 좋진 같이 않네. 하는 게 이익이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가능해요? 한쪽이 이렇게 커지게끔 뭐 그래서 그때 현대자동차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된 거죠. 그러면서 그쪽이 커진 거죠. 그 우리나라 그 임금 상승률이 막 올라가는 막 우리나라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그때 매년 월급이 확 올랐을 거 아니에요. 현대차도 막 그게 70년대야 80년대 7, 80년대. 7, 80년대 그때는 또 그 노조들이 그렇게 해야 오르는 거였으니까 또 그때는 우리나라 노조도 제대로 자리도 안 잡혀 있었고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현대차가 잘못해서 그래도 가끔 기사 나오지 않나요? 뭐 이렇게 뭐 함께 하자 뭐 아예 그냥 꺼져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함께 하자 뭐 업군별 노조인가 업종별 노조인가 그뭐 노조 산별 노조. 산별 노조를 뭐 정착화하자 그리고 노조 조직화를 높이자라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 하진 않죠.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하긴 하는데 근데 이미 사실상 이 노조의 시대가 끝나가지 않아요 이제는 왜요? 노동자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은 우리나라 그런 이게 기술이 없는 노조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노조가 노조- 없어요. 얘를 여기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가 2천만인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노동자가 2천만이요? 그 제조업 노동자면 2천만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제조업 노동자는 그러니까 제조업만 사실상- 하면 한 1,000만. 그러니까 제조업 노동자만 사실 노조로서 어떤 파업을 하는 거지. 물론 은행 노동자도 파업은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조 조직화율이 얼마나 된다고 뭔가 모두 노조 때문에 뭐 문제다 뭐 그렇다고 그 일부 현대차가 물론 더 규모가 커서 막 쟤네들이 되게 본보기가 안 좋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문제다라고 하기엔 뭔가 정말 큰 문제는 구조와 그 기업들이 그런 결정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지. 저도 이거 들으면서 느낀 건 문제가 약간 결국에는 하청업체 쪼아대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니까 문제. 만약에 그런 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현대차 노조가 사측이랑 싸워서 이겨내면 하청은 피해를 안 받고 결국 회사가 오케이 좋아 우리 이익을 너희한테 양보할게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구조가 노조가 아무리 싸워봤자 사측은 자기네들이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편법들이 많은 거잖아요. 아 그럼 그래 니들끼리 싸워. 니들 뭐 하청 재하청끼리 싸우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싸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실 노조랑 그냥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만 되게끔 이렇게 주면은 하청업체만 계속 쪼아대가지고 이익을 그냥 보존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선택이 현대차 사측에 가장 이익이든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황에 현실에서. 왜냐면 정규직을 다 잘라버릴 수는 없고 선택 가능한 선택지에서 협상 가능한 힘에 최대한 발휘했을 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현대차 사측이 선택을 했을 테니까 만약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가 그 현대차 부지를 산다고 했을 때 노조가 반대했어야죠. 경영에 정말 개입을 야 그거 사지 마라. 그 돈으로 뭐 다른 우리나라 장터에서 다 사가지고 뭐 다 살 수 있나 10조면 사가지고 뭐 하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건 또 아니니까. 그리고 노조들도 보면은 아까 설명한 거 보면은 사실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연봉 9천원인데 뭐 이것저것 세금 떼고 하면 혼자 벌어가지고 2013년 기준으로 9,400. 네, 근데 그거 지금 억 9,400이 넘겠네. 세전이잖아요, 세전. 근데 그쵸. 그게 전부 세후면 평균. 세후면은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세우면 600? 40% 떼지 않아요? 600이 9,000이면? 되나? 600이 안 될 것 같은데. 6천 정도 걸요? 세후 6천 아니 그 6천 5,800만 원인가? 그 과수 그 구간이 딱 넘어가면 세금 많이 7천 떼잖아요. 그렇지 이상부터.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좀 우리 뭐 1억 연봉 1억 5천이 넘으면 세금을 38%를 뗀다. 그러는데 1억에서 38%를 떼는 게 아니라 1억 5천을 초과한 부분에서 38%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 안 되는 그 초과 그 가포별 구간에 떼긴 하는데 600이 돼요? 실수령 금액이? 600만 원대? 1억 그러니까 1억 9천만 원을 원을 받으면? 연봉이 1억이다. 네. 그러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한 650. 월에. 예. 그러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9천이면. 600? 그쵸. 근데 600이면 만약에 실수령 맞벌이 300만 원인 사람 부부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사실상 혼자 벌지만 그럼 나머지를 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건데 공장 뭐 남자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가 저기 일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네. 차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요. 부동산? 차. 네. 차를 현대자동차 노조원은 차를 살 때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엄청나게 파격 할인을 해서 살 수가 있어요. 자기네 차를. 그럼 2년 내가 알기로 2년에 한 번씩인데 그러면 내가 금년에 그랜저를 사요. 2년 동안 타다가 중고차로 팔아요. 그래도 자기가 살 때 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역시 좋네. 장사는 최저에서 사서 근데 제가 노조를 좀 많이 보는 건 비호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더 좋은 길이 있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노조 선택지 중에 그냥 멍청한 거죠. 임금거리다가 다 이미지를 망쳐버렸으니까 뭐. 그러니까 돈만 많이 받으면 되겠지 뭐. 정부가 그거를 욕을 먹어도 할 말은 없긴 할 텐데 근데 그러니까 노조는 그렇게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정부가 그거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을 좀 못 쪼게끔 만드는 게 약간 그 이상적인 것 네, 같은데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조의 힘이 이미 정점을 찍었거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저 노조 힘이 강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 예를 들어 뭐 정부가 됐든 이게 회사랑 직원이 아니라 이제 제3자가 정부나 혹은 다른 어떤 거가 이제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편을 들면 노조 입장에서는 좋아요. 노조 입장에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좀 보는 좋을 게 없죠. 좋을 게 없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를 좀 보장해 준다는 어떤 거를 해도 노조 입장에서는 약간 반대하는 내색이 좀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노조에서 대놓고 반대할 순 없죠. 뒤로 우선 간단하게 말해 비정규직 편을 들어준다. 그럼 비정규직 급여를 많이 줘야 되는 건데
비정규직들의 고용 안정을 시켜주고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건데 돈이라는 게 땅속에서 무조건 뭐 막 샘솟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정규직한테 우리 정규직 임금을 내년에 몇 프로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걸 안 올리고 비정규직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비정규직 편을 들어주면 싫어하죠. 부득이하게 뭐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겠다. 그럼 정규직이 이제 이번에 그때 정규직이 파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안 한다니까. 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규직이 파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부가 됐던 어디가 예를 들어 그쪽 처우 개선을 예를 들어 뭐 법이든 어떤 걸 마련을 하려고 딱 하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돈이 이제 그쪽에도 더 들어가는 거니까 뭐 노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임금을 동결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사실상 그때 노조들도 다시 파업을 하거나 그러면 약간 이게 약간 그래도 회사 측이 손해 보고 좀 노동자들은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특히 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이라든가 생산 시설에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네. 회사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 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먹을 거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일정 수준 수익이 안 나면.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 한 대를 개발을 하고 생산 라인을 깐다는 건 공장을 뒤엎는 거잖아요. 그걸 뒤엎는다고 그거 하는데 5년이 걸려요. 그럼 내가 회사에서 수익이 안 나서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5년 후에 월급 받을 길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있어야 9,400만 원 월급 연봉 9,400만 원이 월급 2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과 그게 다 날라가니까. 아.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 파업을 할 때 내가 손해 볼 걸 뻔히 알면서 타인의 이익까지 같이 챙겨주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상 걔네들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대를 예전에 했던 것도 그 연대하는 그 조직한테 이게 도움이 되니까 한 거지 이게 뭔가 큰 대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이 감소되는 걸 감수하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했나? 그렇죠. 하지만 파업에 대해서는 아니지.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촛불 뭐 이런 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되죠. 너무 다른 분야 아닌가? 결국 정부가 약간 그거를 그냥 예를 들어 뭐지 비정규직이라든가 하층 업체들 편을 좀 더 들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냥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들을수록 좀 드는 것 같아요. 법이 좀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든 건들 수 없게. 그냥 이걸로 봐서는 이제 노조들도 어차피 잘 살고 경진들도 그냥 그 회사 측도 나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손해 보는 거는 하청업체랑 비정규직 같으니까 그쪽을 더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번에 생각이 들어서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다 정규직 시켜주겠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누가 반발한 사람이 누굴까요? 정규직. 인천공항 정규직이에요. 교사들 비정규직 교사들 정규직 정규할 시켜주겠다고 했을 때 정교사들이 다 반발한 사람들이 다 정규직 교사들이에요. 임금이 깎이나요? 이게 아니, 그렇게 그런- 다 채용을 하면?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돈만 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또 그래서- 아는 그 누구지? 이번에 막 시끄러웠던 그 서울교통공사인가? 그 1, 2, 3, 4랑 5, 6, 7, 8 합친 그 서울시에 있는 산하 준준 정부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준준 정부 공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지방 공기업이라고 해야 될 텐데 거기도 정규직 전환할 때 정규직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요소가 돈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이 들어와서 이런 상태인데 그 사람들은 일부 추측에 지금 하는 말은 정제화된 언어로 하는 거고 정규직 입장에서는 쟤네들하고 우리랑 계급이 다른데
쟤네들 승급을 시켜주겠다는 거. 날 것의 언어로. 정규직 우리는 아 우리 이렇게 뼈 빠지게 우리는 올라왔는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그 뼈 빠지게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그거를. 계급을 그냥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서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나는 자본에 양반이고 따라- 쟤는 네. 쌍놈인데 갑자기 너무 계급을 날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거야. 너무 근데 약간 계급 낙하산 느낌으로 들 그렇게 낙하산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에 내가 정시로 수능 뭐 3개 틀리고 들어갔어. 근데 어떤 애가 이게 정시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서울대 무슨 학과에 나랑 같은 학과에 입학했대. 근데 수시를 안 봤대. 아 수능을 안 봤대. 이런 느낌. 약간 그건데요 꼰대 느낌인데 아, 그 나는 그렇게 그 노력을 해서 서울에 왔는데 지역 균형으로 뽑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지균. 지균충이라고 그거보다는 해요, 지균충. 평생 교육은 그런 데서 하다가 잘하네 하고 뽑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봐는 게 더 맞는 것 약간 같아요. 느낌이 그러려면 지금 그게 그 말이 맞는데 그게 합리화가 되려면 말 그대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간다. 그러면 수능이 과연 공정한 방법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국어 31번을 맞춰가지고 서울대를 가고 국어 31번을 떨어져서 저기 딴 데 갔다. 근데 그리고 그게 과연 공정한 여기서 방법이냐는 포인트는 거지. 그게 공정한 방법이냐 아니냐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그게 공정한지 아닌지는 그거보다 몰라. 전 국민이 그거에 다 일단은- 목숨 걸고 있다는 일단 게 이게 중요한 거지. 현실이고 우리는 다 이거를 치렀어. 하지만 너희들은 이게 공정하든 아니든 현실적인 룰을 무시하고 어쨌든 부정의한 뭔가 편법 아니지. 그럼? 그거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룰이 있는데 이 사람들 먼저 들어갔던 사람은 원래 있던 룰을 적용돼서 간 거고 다음에 온 사람들은 그 후에 만들어진 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룰이 근데 그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수 있게 시험을 봐라는 거죠. 그냥 전환해주지 말고 정규직 코스대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들어온 코스로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지역 그게 균형이 그러니까는 지역 균형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룰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룰을 이 정규직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지. 자기네들이 이 룰에 따라 입사를 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룰이 자기네들이 그 룰에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기가 승리한 사람이면 그 룰을 존중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난 거기에서 승리했으니까. 지금 그 뭐지? 저 이게 몰라서 그런데 지금 비정규에서 정규직으로 그 바꾸는 게 정규직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이제 저희가 그냥 바라봤을 때 그게 그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아니라 그냥 이제 정규직화 비정규직으로 하라. 일하고 있으면 그냥 네. 정규직.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은 그거잖아요. 똑같은 아까 말한 똑같이 바뀌다는데 왜 이 사람은 비정규직이고 이 사람은 정규직이냐. 그러니까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똑같이 공항에서 일하는데 왜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냐.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이건데 이게 그 막상 정규직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다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는 이게 지금 일이 쉽다고 한들 우린 정상적인 문을 통과해서 왔다. 이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 못해서 옆에 있는 건데 이 문 통과 없이 그냥 안으로 들어보내주면 그게 무슨 사기냐 이거잖아요. 우리 방법이 정의롭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방법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게 전 포인트 같거든요. 근데 이 그러려면 여러 문제 중에.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랑 어느 정도 하는 일이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크게 근데 차이 나든 안 나든 하는 차이가 나든 안 나든 네. 100대 1로 붙어서 네, 나는 통과한 들어왔는데 사람과, 네. 얘는 알바몬에서 해가지고 됐는데 1년이라니까 정규직 전환해준대. 그럼 얼마나 상대적 발탁감을 근데 느끼겠어요 이게 사람이. 그런 차이가 없으면 사실 그거를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고생시켜서 뽑는 그 시험 자체가 사실은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문제지만 사실은 아무나 그냥 알바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되는 거면 일본의 모 기업처럼 그냥 랜덤으로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뽑거나 그 시험을 이렇게 맞아요.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야. 그게 선착순으로 문제라면 하거나. 그 시험을 바꿔라. 그건 인정하겠다. 바꾸고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시험 보라고 하지 왜 내부에 있는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시험을 보게 하라 이런 거. 입사 시험을. 근데 정규직 그냥 입사 시험.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거에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전 동의하죠. 동의 안 하잖아. 아 근데 지금은 동의하는데 사실상 반대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반대하진 않는데 이 정책엔 지금 정책엔 지지해요.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반대예요. 저는 그냥 비정규직 월급 연봉을 1.5배 인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고용 불안정성을 안고 가니까 지금 가산 싸게 쓰려고 계약직 돈을 쓰는 준다, 거잖아요. 이렇게. 싸게 쓰려고. 그러니까 한 비싸게 써봐라. 왜냐면 그 사람들 보험이면 사회 뭐 안정성이나 이런 거 못 보장해 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기업이 어떻게 제가 볼 때 무조건 다 정규직 쓰죠. 싸니까 계약직보다.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안정성이 미국처럼. 있으니까 좋고. 당연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연봉 뭐 3천이고 비정규직 들어오면은 뭐 2천입니다. 그럼 뭐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정규직 선택하잖아요. 근데 비정규직 들어오면 2배를 더 주겠다. 하면 고민할 거 아니야. 아, 여기서 한 1년만 바짝 일해서 1년이라면 2년치 버네? 뭐 이런 물론 그러니까 2배는 회사 아니겠지만 입장에서도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면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둘 중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사실 정규직이 필요한 일이 있고 비정규직이 필요한 일이 있죠. 근데 그 단기적으로 회사의 역량이죠. 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필요한 일을 줄이고 정규직이 필요한 일을 늘려야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정규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근데 그게 지금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영적 고민 필요 없이 야 그냥 걔 싼 애들 써. 그냥 대부분 계약직으로 쓰자. 정규직 일도 계약직으로 쓰는 게 회사 경영이 유리하니까. 하청 주자 그게 유리하니까 돈적으로. 그리고 진짜 같은 일 하는데 돈을 적게 받는 건 진짜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긴 해요. 보통 근데 비정규직이 더 일 많이 하고 더 힘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데 심지어. 그러니까 을이니까 더 힘든 일 해야 되잖아요. 남들 앉아서 쉴 때 내가 조금 더 삽질하고 담배 피시게 하시고 삽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계약직인데. 이게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그쪽을 편을 들어줘도 노동자들도 정규직도 별로 안 좋아하고 회사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1.5배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들이 합치면은 또 근데 지금 자르면 되니까. 최저임금 올린다고 이 난리인데 계약직 왜 1.5배 주냐 기업을 다 뭐 그럼 이제 죽인다. 이유를 만들어야죠. 정규직이랑 똑같은 임금 상태에서 정규직이 이제 하는 보장 제도를 다 포함시키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 위험 수당 그리고 정규직이 있을 때 받지만 이 사람이 1년밖에 다니지 2년밖에 다니지 못했을 때 못 받는 돈들을 이제 넣으면 제가 볼 때 한 1.3배 될 것 같아요. 연봉에. 근데 그 돈을 넣으면 다 그 사람한테 넣어주면. 지금은 최저임금밖에 안 지금은 했죠. 왜 그런 식으로 계산하냐? 우리는 이 사람을 몇 시간 쓸 거니까 최저임금 계산할 때 이거니까 연봉만큼 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뭐 너무 다른 네. 패러다임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프리패스하고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거랑 최저임금만 올리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 해버리니까 이제 정규직 입장에서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그 시험은 안 받겠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한 그냥 그 통칭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정규직 회사마다 입장에선 다르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정식적으로 다시 공채 루트를 하면 인정하겠다는데 또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우린 못한다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계약직으로 2년마다 뭐 갱신해서 지금 10년 일해서 뭐 애가 결혼 내가 어떻게 다시 공채 준비를 하냐. 공채 시험 솔직히 다시 수능 보라고 하면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 그럼 다시 재종을 하고 다 수능 봐. 그럼 못 보잖아요. 다시 공채 토익 공부 다시 하고 뭐 그 적성 검사 다시 준비하고 뭐 자소설 다시 쓰고 뭐 이렇게 해라 못하 토익 토플 좀 따고 못하죠. 왜냐면 그 입사 준비를 몇 년씩 하는데 학생들이 약간 정규직 입장도 약간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안정적인 사람을 수입받고 뭐 이건 그 정책대로 그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안정적인 소비 지출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그냥 야 정규직 전환해.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한데 좀 독재 스매이긴 하지만 그게 선택한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정부에서. 근데 사기업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공기업만 그렇게 하고 일단 있죠. 공기업 먼저 하는 사기업은 뭐 우리 사정이 안 돼. 이러면 뭐 그래 일하고 아니 넘어가면 근데 되니까. 공공기관부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청소업체라든지 뭐 용역, 조리, 청소 용역, 조리 용역 한 그것도 이제 전환하라고 하는데 지자체한테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지자체도 서울시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서울 교통공사를 한 거고 경기도나 이런 데는 빨리 하는데 아니면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그런 기업들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는 빨리 하는데 나머지는 더디겠죠.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데는 안 할 거고. 근데 사실 아까 그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월급을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왜냐면 정규직을 이렇게 내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돈을 그러면 또 정규직이 반대하진 않을까요? 할 수 있죠. 왜 일단 자기 결과적으로 아까 제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돈이 이렇게 땅 파서 나온 게 아니니까 자기네들한테도 어느 정도 손해가 될 거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비정규직 그래서 편을 들어주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지지하지만 반대를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장기적으로 정규직들을 다 전환해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공기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기관밖에 없어요. 정부기관은 어떻게든 돈을 주겠지만 우리나라 경영이 힘든데 그 정규직 자르기 힘들다고 하는데 내 찾아보면 저기 나오긴 하는데 몇 년 전에 조사한 거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자르기 쉬워요. 정규직들. 그러니까 정규직이 자르기 어려운 거 아니고 회사가 어려우면 정규직은 다 자를 수가 지금 있어요. 정규직이 중요한 게 아니긴 한데 그리고 저는 제가 중도라서 가능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파잖아. 저번에 우파 나왔잖아. 아 중도 해보니까 정확히 딱 중앙이 나오더라고요. 십자가에 딱 중앙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나오게 하려고 한 5번 한 거 같네. 그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걸 설문조사면은. 현대차 얘기. 제가 뒤에 할 얘기가 아직 더 많이 남았는데 네. 너무 시간도 많이 갔고 2부에서 합시다. 이거 잠시 10부작 아니었어요? 10부작? 아니 4부작이었는데 4부작이었어요? 네. 4부작 중에 1부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0.5가 반부작 0.5였어요 지금. 이번에 끝내고 2부로 넘겨가겠습니다. 네.